주말이 아니죠. 어제 신정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과 분열 종자들이 와가지고 왜 니네들만 음모론을 피냐 뭐 이러면서 막 사방에 있는 전문가의 얘기들을 갖다 붙이면서 송 작가 TV가 또 음모론 피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모론을 무슨 피는 게 아니에요. 음모론이요? 예? 우리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가 음모론이라는 거야. 그건 맞죠. 아니야. 확인이 되기 전에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와 옹벽, 예. 2m짜리 옹벽에 있다, 콘크리트 옹벽에 있다라는 쪽으로 모든 언론이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음모론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가 일주일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 현재 버드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옹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거는 외국 언론이나 외국 조종사들 또는 외국 기사들을 응용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기체 결함이나 긴급한 상황, 기내 화재 같은 긴급한 상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히 말도 못 꺼내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수색 과정 중에 많은 유류물들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상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뭐 뚜껑이 없어졌다.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훼손됐을 수 있다. 이런 개소리가 있는가 하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사고 직후에 군인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 그 구조 활동을 돕는 것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수거해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음성 기록이라고 송 작가 TV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관제탑하고 조종사하고 음성 기록. 근데 아직도 그 음성 기록에 대한 내용 여부가 정확하게 100%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경찰은 무안공항 관제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음성의 1차 추출이 완료됐다는 기사만 있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아직 편집이 안 끝났으니까요. 에? 개양아치들이에요. 이 원본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조종사와 관제사 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었는지, 그리고 기내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그 긴박한 순간에 왜 동체 착륙을 결정하고 긴급하게 착륙을 했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무안공항 자체의 시설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특히 무안공항 활주로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고 이 기사의 정확한 팩트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무언 참사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짧은 종단 안전구역이 지목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종단 안전구역 길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소 기준인 90m보다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아니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주로가 있잖아요.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미끄러질 수 있는 이렇게 여유 공간, 활주로를 지나친 비행기도 미끄러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240m까지 확보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작년 이제 국제 민간 항공에서 이거를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무안공항은 그게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이가 안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한 8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활주로 끝에서 담벼락까지 또는 구조물이 앞에 있는 지역까지. 그래서 240m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안공항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라고. 그럼 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 있어요. 240m가 안 되면 종단 지역 밖에다가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착륙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는 작동 안 되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함정처럼.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덮어놓지만 비행기 같이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툭 그 땅이 꺼지면서 제동을 걸 수 있게끔 만드는 일종의 착륙 제동 장치 이거를 만들어 놔야 비행기가 오버런을 했을 때 탈주로를 이탈했을 때 승객들 제동을 통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치를 안에 놔놓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거 없이 운행을 해왔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든지 뭐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이 공항의 운영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다. 규격이라든지 설비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보인다라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부딪혔던 옹벽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방향 유도 장치가 달려 있는 그 옹벽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처음에 무안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때는 흙으로 만든 둔덕이었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부서지기 쉬운 이 약간 앵글형 구조물로 만들으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해를 통해 가지고 일부 유실이 되면서 다시 재보강을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작년도에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장치를 올리면서 거기에 일부 흙을 덮어서 마련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식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있는 이 구조물 그러니까 방향 유도 장치 등이 올려져 있는 이 구조물 콘크리트로 만든 거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공항만 전 세계에 있는 공항 중에 이 공항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 다른 공항에서도 또 늘 말씀드려요. 제주공항에는 아이빔으로 만들어졌어요. 더 단단하고요. 속초나 강릉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갖고 거기 부딪혀갖고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활주로에서 보면 지상 2m 높이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키에서 보면 2m 옹벽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비행기의 높이가 12m예요. 그러니까 2m짜리 옹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행기가 부딪혀갖고 이 비행기를 세우거나 왜냐하면 이 옹벽이 쭉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6m 정도밖에 없는 옹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갖고 해서 이게 벽처럼 날아오는 비행기를 꽝 세워갖고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조물을 쳤을 때 이 옹벽은 부러졌고 비행기는 꼬리 부분이 거기 걸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를 진행해서 지나갔어요. 부러져서 지나갔다는 얘기는 1차 충격은 있었지만 1차 충격에 의해서 이 옹벽은 부서진 상황이었고 거기를 진행하고 지나가는 비행기가 결국은 멈춰서자마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대형 화재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안에 있는 탑승객들 대부분이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옹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냥 폭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히거나 펜타곤 10m짜리 콘크리트 장벽에 부딪힌 게 아니고 2m 높이의 가로폭이 6m밖에 안 되는 거기에 비행기가 수백 톤의 비행기가 부딪혔다고 해서 그 물리량을 100% 반대 물리량으로 받아들여갖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어불성설이란 말이야. 어떠한 물리학자들이나 어떠한 항공학자들도 100% 그것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언론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충격을 더해줄 수 있는 요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화재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증언 같은 것도 보면 이미 폭발은 몇 번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승무원 중에 한 명도 뭔가 큰 폭발음이 있었고 바로 연기에 기내가 휩싸였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폭발음을 듣고 사진 촬영을 했던 낙집집 주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이와 같은 폭발음을 찍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체 이상에 대한 얘기는 언론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에서도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만 봐, 옹벽만 봐, 새떼만 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수상하다고 봐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얘네들이 늘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자, 공식적인 조사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고민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 블랙박스를 갖다가 평상시에는 운행 기록이나 이런 거 국내에서 국토부에서 다 검토하고 하면서 왜 사고만 나면 블랙박스를 미국 항공 그쪽에다가 보냅니까? 거기에 보내면 보잉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조종사 과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블랙박스를 보내봤지만 기체 결함을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그쪽에다 보내갖고 나온 거는. 지금 이 옹벽 가지고 계속 송 작가님 얘기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걸 찾아봤어요. 비행기 737 이번에 네. 보잉 737-800 요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요 기종의 길이가 39.5m고요. 폭은 35.8m, 높이는 12.5m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2m짜리 벽으로 12m짜리 비행기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예? 물론 아래쪽이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튕겨나가지 이 2m짜리 이 방벽이 12m짜리 비행기를 멈출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자동차도, 저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도 급하게 달려오다 앞차갔으면 타고 뛰어넘어요. 근데 이건 비행기인데다가 심지어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콕핏에서 조종관을 잡고 이걸 땡기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리가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로 지나갔단 말이야, 벽까지. 그 상황에서 2m 옹벽으로 어떻게 이걸 세우냐고. 세워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호도하는 거.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이미 날아갔고요. 이제 처음에 랜딩 기어 얘기를 했었어요. 랜딩 기어. 근데 랜딩 기어는 1차에서 빠져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왜 안 나왔냐 이거지. 가능성은 두 개예요. 조종사가 안 폈거나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시스템이 다운됐거나요. 시스템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쪽 엔진까지도 멈췄다는 얘기인 거고요. 조종사가 안 폈다는 얘기는 펼만한 시간이 없었거나 피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의 긴급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봐야지. 뭐 송 작가 음모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추론하기는 그래요. 언제나 추론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뭐 천안함 때도 그렇고, 낙탄 사고 때도 그렇고, 저는 언제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 이론이, 제가 알고 있는 이론 안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게 100% 맞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기관 고장과 동체 착륙을 통해 갖고 옹벽에 부딪혀서 일어난 폭발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원인이 나와줘야지 이 급격한 화재,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유례 없이 탑승객 전원이
사실상 부러져 떨어진 꼬리 날개로 떨어진 승무원 말고는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상식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로 답해야 될 거는 정부와 조사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언론이 옹벽과 새떼 탓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의도된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실컷 떠들어 놓고 나중에 조사 결과가 역시나 조사해보니 새떼와 옹벽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걱정이, 원래 보잉이 최근 들어서 몇 년간 보잉 기체 결함 문제 엄청 심각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한동안 어떤 특정 기종 운항 못하게도 하고. 737 맥스라고. 네, 그렇죠. 이 비행기 다음 기종이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고가 많았는데,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체킹했다시피 48시간에 너무 많은 횟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비행기를 많이 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너무 얘를 혹사시킨 거지. 이틀 동안 6개 나라에서 18번 13번이라고. 13번. 26번을 떴다 내렸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륙과 착륙 사이에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 쉬었습니다. 그랬으니 이게 정상적인 점검이나 정비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 방콕에서 이걸 타고 들어왔던, 이틀 전에 탔던 손님도 이상하다, 엔진 꺼지는 거 내가 봤다, 승무원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승무원이 이상 없다고만 얘기했었다라고 신고를 했었단 말이야. 왜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안 짚어주냐고. 어? 비행기가 무슨 택시예요? 택시도 3일 이상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틀이라고 하루 쉬라 그러는데, 비행기를 갖다 정비도 안 하고 26번을 이틀 동안 날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국회와 조사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됩니다. 네. 항공기 원래 그렇게 빡세게 운항을 한다고요? 민머리 독수리님께서. 빡세게 운행을 해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자, 다음에 뭐, 요 얘기는 속보가 워낙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속보가 나올 때 추가로 뭔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생존, 생문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